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전쟁의 여신 평양소 공주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놀랍게도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그러면 평양소 공주를 들 수 있습니다. 평양소 공주는 당나라를 세웠던 고조 이연의 셋째 딸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당태종 이세민의 친누나입니다. 이 평양소 공주는 어려서부터 자기 형제들과 어울리면서 무술을 익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연의 가문이 무장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연은 수나라 말기에 귀족으로 당시 가장 중요한 국방의 요새였던 태원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아버지가 당시 무장이었던 시소란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시소와 함께 장안에서 살게 되는데요. 617년, 추정으로는 그녀의 나이가 22살 내지 23살 때인데요. 그때 시소가 부인인 평양소 공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께서 거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신과 함께 지금 태원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우리 둘 다 움직이면 아마 수나라 관료들의 눈에 띌 텐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요. 그래서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장인과 함께 거병을 하게 되면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아주 태연하게 평양소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장을 하고 여염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가서 아버님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인 시소는 태원으로 떠나갔고 평양소 공주만 장안에 남았는데요. 일반 여성들 같으면, 더더구나 귀족 집안에서 자란 여성 같으면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양소 공주는 달랐습니다. 이 평양소 공주는 본인의 장원이 있는 섬서성 외곽에 가서 장원에 있는 땅을 팔고는 그 돈으로 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기 아버지가 거병했을 때 도우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는 군대 조직 비슷하게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상인이었던 하반인이었습니다. 하반인은 수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평양소 공주가 자기 하인을 보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인이 결국 수백 명밖에 거느리고 있지 않은 평양소 공주 밑에 부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소 공주는 짧은 몇 개월 동안에 여기저기 농민군들을 접촉해서 그들을 전부 다 규합해서 자기 휘하로 끌어들이는데요. 무려 7만 명의 대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당시 수양제 말기지만 그래도 장안에 정식의 군대가 있었고 정규군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소 공주를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잘 막아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섬서성 일대의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대의 땅을 관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관중 땅을 상당 부분 평양소 공주가 점령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아버지인 이연이 드디어 거병합니다. 그때가 617년 7월 달인데요. 그때부터 이연은 남쪽을 향해서 공격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17년 11월에 드디어 황하를 넘어서 장안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장안을 공격하기 위한 선봉이 바로 그의 아들 이세민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정예부대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 이 평양소 공주는 7만 명 중에서 정말 전장을 잘하는 애들 1만 명을 뽑아서 자기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장안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장안성을 아주 손쉽게 공략하는데요. 618년에 이연은 당나라를 세운 것을 선포하고
황제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장안과 그 일대만 점령했을 뿐, 그리고 본인들의 근거지인 산서성 태원 일대만 본인들의 땅일 뿐, 사실은 왕세충이나 두건더, 이괴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각자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나라는 국가로서 서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조 이연은 자기 아들 이세민을 통해서 약 2년여에 걸쳐서 왕세충, 두건더,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다른 반란군들을 전부 제압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의 대본영인 산서성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태원이 자기들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이 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인 평양소 공주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평양소 공주는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관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낭자관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이름은 위택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소 공주가 7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도와서 관중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장안까지 점령하면서 그녀는 아주 천재적인 군사 지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가 이끌던 군대를 낭자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택관의 이름도 결국 낭자관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을 지키고 있었던 평양소 공주에게 유흑달이라는 당시의 반란군 중에 세력이 엄청 컸었던 그런 반란군인데요. 유흑달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사실 낭자관과 태원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이 관문을 지키는 병사는 수천 명밖에 안 되는데 유흑달군은 거의 10만에 가까운 대군이 몰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파벌을 띄워서 태원성에다가 지원군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 낭자관이 함락될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유흑달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양소 공주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말로는 공성계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공성계의 정확한 의미는 성을 비우고 나서 마치 많은 군대가 있는 것처럼 깃발을 꽂아서 상대를 속이는 전법입니다. 이것은 제갈량이 썼던 전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공성계 비슷한 전법을 쓰는데요. 이 관문 안쪽 먼 곳에 이미 곡식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배우라고 해서 죽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것을 하천에다가 전부 버립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쌀을 걷어서 죽을 써서 왜 하천에 버릴까요? 근데 당시 유흑달이 쳐들어왔을 때의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고 합니다. 죽을 쓴 물이 금방 쉬겠죠. 쉬면 말 오줌 냄새랑 거의 같다고 합니다. 저도 뭐 말 오줌 냄새를 맡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흑달군의 천병들이 자기네 쪽으로 흘러오는 시냇물에서 이 말 오줌 냄새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측을 한 겁니다. 야, 이렇게 시냇물에 말 오줌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면 이미 증원군이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엄청난 많은 말들이 왔다는 건데 우리가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병사를 뒤로 물립니다. 속은 것이죠. 평양소 공주는 그걸 노린 건데요. 그들이 있을 때 일부러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해서 전고 이런 걸 두들기면서 엄청난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즉 함성을 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구나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야 정말 대군이 온 모양이다. 그래서 유흑달군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한 이틀쯤 지나서 보니까 대군이 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격해 왔는데요. 이미 그때는 태원성에서 수만의 대군이 왔기 때문에 유흑달도 어쩌지 못하고 거기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소 공주가 아주 무사히 가장 중요한 관문을 지키게 되었다고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평양소 공주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설로도 정사에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서에는 돌연히 거병한 지 6년 후인 623년에 평양소 공주가 병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30세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들 추측은 아마 28세에서 29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나이에 죽었다는 건 아마 과로 때문에 죽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왕가의 병력을 보면 이 심장병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심장병을 앓다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자 고조 이연은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거병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본인이 관중 땅에 와보니까 이미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 딸이 7만의 대병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관중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연이 장안성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그리고 위택관, 즉 낭저관을 6달로부터 그렇게 지키는 걸 보면서 이연은 정말로 자기 딸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었고, 다른 공주들보다 그 딸을 사랑하면서 많은 상을 내렸었던 가장 아끼던 딸이었는데 불과 30도 안 돼서 죽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공주에게 시호를 내리라. 원래 공주들은 시호를 내리지 않습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시호가 내려진 공주가 바로 평양소 공주입니다. 원래 직함은 평양공주인데요. 이 소라는 시호를 내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평양소 공주라고 부릅니다. 평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들이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평양소 공주라고 그러는데요. 이 소라는 것은 명덕 유공, 즉 밝은 덕과 공이 있는 사람한테 시호를 내릴 때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평양공주의 시호가 소여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평양소 공주라고 부르는데요. 더 하나,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장군이 죽었을 때의 예로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군이 죽으면, 더더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죽으면 군인들이 도회를 해서 이 관을 운구하고 관을 묻을 때에도 엄청난 굴례를 표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조포 이런 걸 쏘면서 군인들이 도회를 해서 뭐 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그런 예를 갖추게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공주께서 공을 세웠지만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굴례를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통에 어긋납니다라고 반대했지만 이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7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전쟁터를 돌아다녔고 그때마다 전고를 울리면서 병사들을 격려했고 본인이 직접 선두에 나서서 싸움을 하였던 아이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보다 더 뛰어나지 않소. 그런데 굴레를 옮기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소. 그는 장군이요. 이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굴레를 올려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굴레를 통해서 장사를 지낸 공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전여비 시대, 더더구나 봉건 왕조 시대에 귀족의 여인으로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수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폐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셋째 딸 평양소 공주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뛰어난 여인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수나라 마렵에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그리고 자기 동생인 이세민과 더불어서 거병을 했을 때에 7만의 대병을 이끌면서 전략 전술에도 능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이 관중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당나라 건국에 가장 큰 공헌을 했었던 평양소 공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